좋아요, 구독, 골든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이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우는데요. 시합이 있어서 훈련할 때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어머니들 아이들 운동시킬 때 이제 데리고 오신 어머니들 옆에서 3, 4모 이렇게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옆에서 몇 시간 동안 아이를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길고 지루한 거예요. 다른 이제 많은 어머님들도 되게 지루해 하시고, 그래서 너무 심심하고 지루해서 제가 거기서 이제 오지랖을 좀 떨었습니다. 다들 서로 이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같이 인라인 훈련하는 사이니까 서로 잘 알고 끈끈한 동지애가 있죠. 그래서 인사하고, 저는 땡땡이 아빠입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도 다들 수학에 고민이 많으시죠? 시간 많으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예상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연산, 도형, 좋은 문제집 고르는 법, 좋은 학원 고르는 법, 이런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한 예상 답변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어머니께서 선생님, 선행학습은 얼마나 하면 돼요? 갑자기 이제 그 질문을 제일 먼저 크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사실은 1차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거주하는 곳이 강남 지역은 아닌데, 강남 지역에서 시작했던 선행학습 열풍이 이제 수도권, 지방까지 정말 많이 퍼져 있구나. 어머님들도 이걸 많이 알고 계시구나를 느낀 것뿐만 아니라, 선행학습을 얼마나 하면 돼요는, 즉 몇 년 정도 진도를 빼놓으면 될까요?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일단은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궁금해 하시니까 일단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입장, 학생의 목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첫 번째, 과고나 영재학교가 목표다. 그러면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중3 과정까지 끝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학원들에서 과고 대비반, 영재학교 대비반 이런 곳에서 고등수학, KMO 대비가 6학년부터는 다들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 수업도 같이 하는데, 고등과학, 물리, 화학 이런 걸 가르치는데 2차 방정식, 2차 함수 또는 무리수 이런 중3 이상의 수학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개념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긴 해요. 이제 그런 과고, 영재학교, 입시반 그런 학원에서 수강하기를 원한다면, 수업 받기를 원한다면 늦어도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중3 과정까지 좀 일단은 나갈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느냐에 대해서는 선생님마다 논쟁이 있겠지만, 두 번째, 우리 아이는 과고 영재학교까지 대비할 건 아니다. 그렇지만 스카이 좋은 학교 가고 싶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의대 시험 보고 싶다. 그러니까 과고 영재학교는 아니더라도 일반고 이과를 가서 일반고 이과 상위권을 하고 싶다. 그러면 중학교 가기 전에 6학년까지 중3 과정까지 끝내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문과 상위권이면 늦어도 중1 때까지 중3 과정까지 끝내는 게 좋겠죠. 한번 적어서 정리해 볼게요.
과고 목표면 초5까지, 이과 상위권이면 초6까지, 뭐 문과 상위권이면 중1까지. 어느 과정? 중등수학의 범위까지 나가는 게 좋다. 너무 감이 없으니까 그냥 현실적인 기준을 알려드린 겁니다. 물론 뭐 이것보다 더 빨리 빼는 학원, 더 빨리 나가기를 원하는 엄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문하신 어머니에게 이런 기준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과거 영재학교를 목표로 하는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 제가 초등학교 5학년 한 10월까지 중3 과정까지 끝낸 다음에 이제 다른 학원으로 보냈어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이제 이런 나름의 기준을 안내 드렸더니 그 어머니께서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뭐 서울의 강남이면 그렇게 놀라지 않을 텐데, 이제 서울 위성도시에 이제 사시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진도를 빼야 돼요? 이런 학생들이 진짜로 있어요? 깜짝 놀라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 놀랄 거라는 거는 당연히 예상했죠. 놀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어머니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 강남 지역에서도 이런 질문,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니들 종종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냐면 기준이 필요하니까, 목표가 필요하니까 한번 해보려고. 목표를 가지는 건 좋습니다. 목표가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현실 기반 위에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가능한지, 할 수 있는지 검증된 상태에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이거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불가능해요. 특별한 학생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이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당연히 해야만 한다, 나는 해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지능이 필요해요. 지능. 머리가 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실해야 돼요. 꾸준하게 루틴을 지켜야 돼요. 근데 머리도 있고 성실하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머리, 쉽게 말하면 IQ 120 이상 돼야 됩니다. IQ 120이 이렇게 흔한 줄 아세요? 두 번째, 성실해야 된다? 꾸준히 주 2회, 주 3회 이상 학원 나가고 늘 숙제하고, 그리고 뭐 해외여행 2주 동안 갔다 오고 아파서 학원 결석하고 안 됩니다. 그렇게 공부 흐름이 끊기면 이거 달성할 수 없어요. 놀 거 다 놀고, 아플 거 다 아프고, 이것저것 다 하고, 마지막에 시간 남으면 수학 공부하고, 안 돼요. 수학 공부 먼저 하고, 남는 시간에 놀러 가든지 아프든지 해야 돼요. 말처럼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어쨌든,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거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죠. 나 서울대 가고 싶어요. 나 부자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랑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서울대 가고 싶다고 서울대 가나요? 내가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가 되나요? 그냥 누구나 가고 싶고 누구나 되고 싶죠. 근데 현실적으로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아주 특별한,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만, 목표가 뚜렷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어떤 아집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자, 선행학습에 대해서 주장도 많고 토론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행학습을 했던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을 길러봤던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그래도 몇 년 선행학습 해놨더니 그런 애들이 나중에 수학을 다른 과목을 잘하더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 잘한다니까. 예. 엄마들은 무조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이거를 해낸 학생들의 엄마들만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를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공부 안 하겠다, 내팽개치고 때려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루저된 학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리스크가 엄청 커요. 리스크가. 선행학습 때문에 좌절을 맛보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나는 못하는 애야, 나는 수학 포기할 거야, 이런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실패한 사람들은요 꽁꽁 숨깁니다. 절대 밖에 나가서 얘기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확인해야 돼요.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머님들께서 선행학습 얼마나 몇 년 빼면 좋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선행학습에 대한 기준은 너무 없어요. 어느 정도면 우리 아이가 나갈 수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선행학습 나가도 괜찮은가요? 이거에 대한 고민과 관심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 있는 전문가가 보면요, 딱 보면 알아요. 이 아이는 최대 몇 년 정도 뺄 수 있다. 이 아이는 최대 몇 년 뺄 수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어머니들께 알려드리고 싶은데 처음부터 상담해보면 대개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자기 아이도 굉장히 과대평가합니다.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학습이 결국에는 맞지 않는 옷을 입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선행학습을 하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초등학생한테 어른 양복을 입히는 거랑 비슷해요. 어른 양복. 몸에 안 맞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하고요,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입거나 억지로 학습해요. 억지로 학습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외워서 학습합니다. 외워서. 예. 저는 다른 과목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수학은 절대로 외워서 공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충분히 100% 이해가 돼야 돼요. 100% 동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학 학습이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외워서 하면 나중에 학년 위에 올라가면 더 많이 외워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 언젠가는 무너지고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 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어떤 3학년 학생과 이런 문제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괄호 열고 500 빼기 괄호 닫고 곱하기 4. 3학년 2학기 곱셈을 공부했습니다.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옆에 이제 네모가 많이 있어요. 중등 과정에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곱셈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게 목적인데 무슨 말이냐면 500 곱하기 4 빼기 2 곱하기 네모가 있었어요. 네모. 이 네모에 무엇을 써야 합니까? 하다가 학생이 힘들었는지 결국에 4를 쓰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곱셈 먼저 하고 마지막 뺄셈이니까요. 예, 2000 빼기 24, 8. 2000 빼기 8까지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신아 답이 얼마니? 물어봤더니 그럼요, 제가 이거 써서 빨리 계산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걸 쓴다고? 뭘 써? 그냥 바로 답 쓰면 되지. 무슨 말이에요? 암산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쓰겠다는 얘기냐면 세로셈 2000 빼기 8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 줄 긋고 1. 그 다음에 10 쓰고요. 줄 긋고 9. 또 10 쓰고요. 줄 긋고 또 9. 그 다음 밑에 10을. 그래서 10 빼기 8은 2. 9 빼기 0은 9. 9 빼기 0은 9. 1 빼기 0은 1. 그래서 1992라고 이렇게 이걸 빨간색으로 써 놔야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저는 써서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스톱, 안 돼. 쓰지 마. 이거는 너무 쉬운 거야. 이 정도는 암산으로 1초, 2초 안에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랬더니 못 쓰게 하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런 암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어머님들 또는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3학년 학생인데 이거 써서 하게 허용해야 되나요? 못 쓰게 해야 되나요? 제 생각은 상위권이 목표면 못 쓰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라면 못 쓰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을 못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암산 훈련을 좀 했습니다. 바로 답을 구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저도 양보할 건 양보해야죠. 포기할 건 포기해야죠. 그래서 100 빼기 8 물어봤어요. 순신아 100 빼기 8은 얼마니? 90이요. 이거 하더라고요. 그럼 200 빼기 8은 얼마니? 190이요. 이것도 하더라고요. 그럼 300 빼기 8은 얼마니? 290이요. 이것도 하더라니까요.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1000 빼기 8은 얼마니? 그랬더니 992요. 이것도 하더라니까요. 여기까지 됐는데 왜 이게 안 되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2000 빼기 8이 얼마니? 물어봤더니 1920? 1920?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이 학생은 1000까지는 되는데 1000 다음부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수는 1000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1000 다음부터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생마다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 빼기 8에서 막히는 거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빼기 8, 이 빼는 수를 좀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연습을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1000 빼기 1은 얼마니? 999요. 이건 했어요. 그러면 2000 빼기 1은 얼마니? 1999요. 이것도 이제 되더라고요. 그러면 3000 빼기 1은 얼마니? 2999요. 이것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1000 빼기 3은 얼마니? 997이요. 답을 하더라니까요. 2000 빼기 3은 얼마니? 1997이요. 3000 빼기 3은 얼마니? 2997이요. 이것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000 빼기 8이 얼마니?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1992요. 라고 정답을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 번의 훈련을 통해서 겨우 된 거예요. 이 학생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1000 넘어가는 수는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 1000보다 큰 수에 대해서 감이 너무 부족해요. 1000보다 큰 수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아직 미숙한 게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암산을 너무 안 했어요. 암산을. 어렸을 때부터 100 빼기 3, 50 빼기 3
이렇게 간단한 0으로 끝나는 수들의 덧셈, 뺄셈에 대해서 암산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쉽든 어렵든 무조건 다 쓰는 거예요. 보통 남학생들은 무조건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빠르지만 정답률이 나빠요. 여학생들은요 무조건 다 쓰려고 해요. 그래서 좀 느리고 대신 정답률은 좋아요. 중간이 없어요. 쉬운 건 암산으로 빨리 하고 좀 어려운 건 조심스럽게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문제가 좀 쉬운 계산인지 어려운 계산인지 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무조건 다 쓴다, 무조건 안 쓴다, 그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상황마다 판단을 해야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똑같아요.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판단을 해야 돼요. 쉬운 문제는 쉽게 빨리 풀어야 되고 어려운 문제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시간이 걸려도 오래오래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3학년 학생과 수업을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길동이가 2km를 간 다음에 130m를 더 갔습니다. 더. 그러면 길동이가 움직인 거리는 몇 킬로미터, 몇 미터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한 번 더. 길동이가 먼저 2km를 간 다음에 130m를 더 갔습니다. 길동이가 움직인 거리는 모두 몇 킬로미터, 몇 미터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학생이 쓴 답이 뭐라고 썼냐면 21km, 30m 라고 답을 썼습니다. 틀린 답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학생이 1km는 1000m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km가 1000m라는 걸 알고 있지만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써버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답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걸 고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 학생이 이런 답을 쓰고 저는 살짝 충격에 빠졌어요. 이 학생은 왜 이렇게 답을 썼을까? 이렇게 쓴 원인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올바른 답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경우가 종종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줘야 개선이 될까? 수업 끝난 후에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그 학생이 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천이 무엇인지 아직 감이 없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학생이 100, 200, 300, 그러니까 900, 그러니까 999까지는 좀 어느 정도 좀 익숙하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자릿수 1000부터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1000에 대해서는 그냥 구름 속에 있는 뿌연한 수예요. 선명하지 않아요. 이 숫자는 그냥 기호죠. 상징이죠. 2라는 거 있으면 이 2는 예를 들어서 뭐 사람 뭐 2명, 뭐 사과 2개, 뭐 돌 2개, 사과 2개를 그리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숫자로 대신한 거예요. 이 130, 130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탕 130개를 하나씩 그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대신한 겁니다. 이 숫자가 있으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2km? 그러면 이야, 킬로미터가 엄청 길거든. 킬로미터가 1km를 걸으려고 해보세요. 뭐 20분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1km가 두 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30m, 미터가 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130m는 이런 게 몇 개? 130번 나오는 거예요. 자, 그 학생이 아직 1000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1이 10개가 있어야 10이죠, 10. 10이 10, 10이 10번 있어야 100이 돼요. 100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초코파이 100개 먹으려고 해보세요. 못 먹어요. 배 터져. 막 니글니글 막 달아가지고 죽어요. 근데 초코파이 100개가 또 10번 있어요.
100. 이야, 1000. 엄청나게 큰 수다. 그 감이 없는 겁니다. 어머님들 4학년부터 큰 수를 공부합니다. 큰 수는 만, 억, 조까지. 예. 뭐 경, 해 그건 안 하니까. 만, 이야, 억, 우와, 조, 우리 어린이들이 몇 조, 이번에 뭐 추경 예산 54조 원을 뭐 하겠다 말겠다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큰 수를 배우고 익히려면 그 수에 대한 감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1학년 교과서에서는 뭐 한 자릿수만 공부합니다. 한 자릿수만. 왜? 한 자릿수만 충분히 능숙하게 익히라는 거예요. 그게 능숙하지 않으면 두 자릿수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뭐 2학년 때 뭐 두 자릿수, 뭐 세 자릿수 공부합니다. 그럼 두 자릿수, 세 자릿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충분히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되기 전까지 뭐 1000 이렇게 네 자릿수를 오픈하고 아이한테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선행 금지의 법칙입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수를 공개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아이는 찢거나 그냥 외워서 수학을 공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머님들께서 책을 2권 풀었으면 다음 학기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책을 2권 풀었든 5권을 풀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학생한테 이런 모습이 발견되면 아직 3학년 과정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3학년 과정이 완성이 안 됐으면 4학년 과정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그냥 보자마자 1초, 2초 안에 그냥 2km, 130m 너무나 쉽게 그냥 자연스럽게 답 쓸 때까지 훈련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선행학습은 내가 하고 싶다고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2가지를 반드시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다음 학기를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준비가 되었는가를 정말 냉철하게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2번째, 만약에 3학년을 공부했으면 3학년 학습의 목표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 그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면 다음 학기, 다음 학년도를 공부하는데 애로점이 생깁니다.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무너지거나 실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학년 수학을 공부하려면 이렇게 네 자릿수, 1000부터 9999까지의 수는 능숙하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 마스터가 되어야 만부터 큰 수, 만, 억 이런 큰 수를 공부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덧셈 뺄셈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 곱셈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간단한 구구단과 덧셈 뺄셈 같이 공부하긴 하지만 어쨌든 똑같은 수의 덧셈이 곱셈이기 때문에 똑같은 수의 뺄셈이 나눗셈이기 때문에 덧셈 뺄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성되고 능숙해야 수가 클 필요는 없어요. 수가 작더라도 덧셈 뺄셈을 쉽게 빠르게 답구할 수 있어야 돼요. 덧셈 뺄셈이 어느 정도 완성돼 있어야 곱셈을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곱셈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나눗셈을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어머님들께서 또는 학원에서 초등 수학을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예전에는 저 어릴 때는 오직하면 과학이 아니라 자연, 과목 이름이 그랬잖아요. 수학이 아니라 산수, 그냥 계산이 단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초등 수학의 학습 목표를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십 년 동안 아이들 가르쳤는데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도 알고 싶었는데 제 경험상 제가 느낀 바로는 초등 수학의 학습 목표는 문자가 없는 그냥 수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가 초등 수학의 학습 목표라고 저는 과감히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중등 수학부터 문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문자, 그러니까 상수만 있는 게 아니라 변수, 문자도 여러 개. 그 다음에 문자를 이용해서 지수, 그러니까 1차식, 2차식, 3차식. 문자와 수가 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문자와 수가 함께 사용되는 그런 수학을 공부하기 전에 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수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식을 만들고 답을 구하는 능력이 안 되어 있으면 중등 수학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많이 틀려요. 헤매요. 괴로워해요. 진도가 안 나가요. 수에 대한 이해와 암산력, 계산력이 안 되는 학생들은 중2 1학기에서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거나 헤매고 괴로워합니다. 그렇다면 초등 수학의 최종 목표, 수를 자유자재로 사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한 두 문제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6학년 분수의 나눗셈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정한 빠르기로 3분의 2시간 동안 62와 7분의 6km를 달리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같은 빠르기로 2시간 45분 동안 달린다면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지 쓰고 답을 구하시오. 요점만 적어드리겠습니다. 3분의 2시간 동안에 62와 7분의 6km를 달리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2시간 45분 동안 몇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못 풀고 넘어갑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이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했다면. 이 문제도 못 풀면서 중학교 진도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못 풀면서 어떻게 중등 수학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문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문자 없이도 답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가 3개가 있어요. 3분의 2, 62와 7분의 6, 2시간 45분. 자, 왼쪽에는 시간을 썼고 오른쪽에는 거리, 킬로미터를 썼습니다. 이 문제를 식을 만들고 올바른 좋은 식을 만들고 그 식을 빨리 계산해서 쉽게 빨리 답을 구해야 돼요. 이게 초등 수학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푸는 방법 먼저 설명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수학에서는 1이 기준입니다. 1. 1시간 또는 1km. 여기가 2시간 45분이니까 1시간. 그렇다면 3분의 2시간 동안에 62와 7분의 6km를 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1시간에는 몇 킬로미터를 갈까? 이게 반드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거쳐서 답을 구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이 두 개의 수로 한 번에 얘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식을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도대체 얘 더하기 얘인지 얘 더하기 얘인지 빼기인지 곱셈인지 나눗셈인지 나눗셈도 얘 나누기 얘인지 얘 나누기 얘인지 도대체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 수가 분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수가 둘 다 약수배수 관계인 자연수라면 이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에 10km를 갔다. 그럼 이건 너무 쉽죠? 그냥
2시간 동안에 10km를 갔다. 그럼 1시간에 몇 킬로미터 가니? 물어보면 학생들은 그냥 대부분 1초 안에 5km요. 그냥 답이 나와요. 그냥 어떻게 구했는지도 모르고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식을 말해라. 답은 필요 없다. 식을 말해라. 5가 어떻게 나왔니? 5가. 10 나누기 2요. 그제서야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10 나누기 2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구하는 방법.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62와 7분의 6 나누기 3분의 2가 1시간 동안에 달린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하는 계산은 우리가 많이 연습했으니까 뭐 이건 당연히 할 줄 알겠죠. 그러면 왜 얘 나누기 얘 해야 1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에 10km를 간다를 알려주고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가니? 와 1km 가는데 몇 시간이 필요하니?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두 가지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얘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얘가 필요해요. 자, 2시간에 10km를 움직였어요. 그러면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가는지 구하려면 2와 1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식은 뭐죠? 10 나누기 2예요. 왜 10 나누기 2냐면 두 개가 한 개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조건 나누기 2를 해줘야 돼요. 앞의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두 개가 한 개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10km 가는데 2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1km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느냐? 10이 1로 바뀌었네. 10이 1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다? 나누기 10입니다. 나누기 10. 몇 나누기 10? 2 나누기 10. 앞의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 나누기 10이 중요해요. 자, 이 부분을 수가 자연수니까 자연수를 예를 들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먼저 연습하고 이해하고 나서 이 문제를 풀면 돼요. 62와 7분의 6km 가는데 3분의 2시간이 걸렸다. 1시간 동안에 몇 킬로미터 갈 수 있느냐? 62와 7분의 6 속에 3분의 2가 몇 번 나오느냐? 나누기 3분의 2. 참고로 1보다 작은 수로 나누면 앞의 수보다 더 큰 답이 나옵니다.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수도 커져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1보다 작은 수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답은 자, 이게 1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예요. 그럼 만약에 그냥 2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를 알고 싶으면 여기 이게 2개 그러니까 곱하기 2 하면 돼요. 3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를 알고 싶으면 이게 3개니까 곱하기 3 하면 돼요. 그래서 식은 62와 7분의 6 나누기 3분의 2 곱하기 이겁니다. 근데 45분이니까 이게 2와 60분의 45, 4분의 3시간인 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곱하기 2와 4분의 3 킬로미터. 이게 답입니다. 이 계산을 할 줄 알죠? 하지 않겠습니다. 중등수학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정도의 문제는 꼭 풀어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중등수학도 원활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초등수학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수학에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못 풀면 그 학생 중등수학 가서 고생하는 거 뻔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4학년, 5학년 밖에 안 됐는데 지금 막 중1, 중2, 중3 공부하고 있어. 그런데 막 헤매고 있어요. 잘 못해. 그거는 중등수학의 학습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준비가 초등 4학년, 5학년, 6학년 과정이 부실한 거예요. 그게 안 돼서 중등수학도 공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공부를, 지금 하는 진도를 잠시 보류하고 멈추고 다시 복습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올바른 선택입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 한 문제 더 예를 들겠습니다. 문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욱이가 일정한 빠르기로 5와 4분의 1km를 가는데 1시간 45분이 걸렸습니다. 동욱이가 같은 빠르기로 8k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시간 몇 분입니까? 핵심 내용 적어보겠습니다. 5와 4분의 1km 가는데 1시간 45분이 걸렸대요. 질문이 뭐냐면 8km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8km. 자, 조금 전 문제하고 비슷한데요. 역시 항상 1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1km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요. 뭐 1시간을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먼저 이게 필요해요.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과연 갈 수 있는지. 1과 45분 동안에 5와 4분의 1km를 가요. 그럼 1시간에 몇 킬로 갈 수 있을까요? 이 두 개의 수로 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식은 뭐냐? 이게 몇 시간이죠? 1과 60분의 45, 4분의 3시간. 1과 4분의 3이 1로 바뀌었네? 그럼 뭐다? 나누기 1과 4분의 3이다. 몇 나누기 1과 4분의 3? 그냥 주어진 거. 5와 4분의 1 나누기 1과 4분의 3이 바로 1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게 뭐 2km가 나올 수도 있고 4km가 나올 수도 있고 뭐 3km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있으면 이걸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게 최종 목표인데 1시간에 이만큼씩 가요. 그럼 8km 가는데 몇 시간 걸리냐? 즉 팔 속에 얘가 몇 개가 있냐고요. 팔 속에 얘가 몇 번 나오냐고. 그렇다면 식은 바로 8 나누기 얘를 먼저 해야 됩니다. 5와 4분의 1 나누기 1과 4분의 3. 8 나누기 5와 4분의 1 나누기 1과 4분의 3. 이 나눗셈 먼저 해서 8 속에 얘가 몇 개가 있냐? 그래서 8 나누기 이 수를 하면 그게 바로 답 몇 시간이 나올 것입니다. 이 문제가 6학년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마지막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이 문제를 푸는데 x, y 이런 문자, 방정식 없어요. 그냥 주어진 수로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정도 훈련은 해야 됩니다. 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수만 가지고 자유자재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자와 수가 나온 그런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함수도 그런 학생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못하는 학생이 어떻게 방정식,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학년마다 3학년, 5학년, 6학년, 중1, 중2 학년마다 어떤 단원마다 고유한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그래야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자격이 생기면 나이와 상관없이 진도 나가도 돼요. 선회해도 돼요. 그런데 학습 목표도 달성하지 않고 자격도 안 되는데 막 진도만 나가겠다? 그거 엄마 욕심이고요. 아이한테 허영만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자신이 실력이 없구나 당연히 알게 돼요. 그리고 그때 가면 방법, 대책도 없어요. 한번 진도가 꼬여버리면요. 이런 것도 못 푸는 학생한테 막 2차 방정식 이런 걸 이렇게 오픈해버리면 자기는 중3 거 풀 수 있다라는 그런 막 헛된 망상에 빠져가지고 이런 걸 안 하려고 무시합니다. 이런 것도 못 풀면서 막 중학생, 고등학생 거 풀려고 해요. 그런 학생은 아주 쉬운, 아주 그냥 기초적인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만 풀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그런 거 나오나요? 절대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학교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학교 시험 점수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때 가서 엄마가 책임지겠어요? 아니면 그 아이 보냈던 학원 쫓아가서 막 책임지라고 할 거예요? 이미 시간은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엄마들이 아이한테 나는 해줄 거 다 해줬어. 나는 유명한 학원 좋은 선생님 다 붙여줬어. 그건 네 탓이고 네 잘못이야. 이런 무책임한 말씀도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그건 나쁜 엄마 아빠예요. 어쨌든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실제로 아이들 그리고 엄마들 만나보면 수업해보면 조금 똑똑하네. 그런데 그 엄마는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한 1년, 2년 정도 선행하면 좋겠네 했는데 그 엄마는 3년, 4년 선행을 해야지 뭔 소리예요. 우리 아이를 그렇게 봐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 내공이 안 쌓이기 때문에 점점 실력이 줄어듭니다. 성장이 안 됩니다. 100% 확실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몇 년 선행하면 될까요? 이것보다는 몇 년 선행하면 좋죠. 부자가 되고 서울대 가면 좋죠. 좋은데 그거 전에 우리 아이가 선행을 지금 나갈 수 있는지, 몇 년 나갈 수 있는지 그 기준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기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준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여러 가지 예와 썰을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